대마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일본 총리의 이 한마디에 동아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증시는 사흘 연속 폭락했고 중국 해경 5척이 긴급 출동했죠. 일본 에너지 수송의 92%가 대마도 해협을 통과하는데 우회 비용은 40%나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편향된 자료를 맹신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코웃음 쳤고 미국 싱크탱크들도 한국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국제포럼이 12만 명 앞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600년 전부터 준비해온 문헌과 AI 분석 자료로 세계를 제압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조용히 세계 질서를 바꿔놨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호프만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제해양안보전략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48살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2025년 1월의 워싱턴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눈이 살짝 내린 뒤라 창밖 풍경은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습관처럼 커피 머신 앞에 섰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리는 동안 컴퓨터 모니터 세대가 차례로 켜졌죠. 평소처럼 동아시아 해역 데이터를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커피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모니터 오른쪽 상단에 빨간 알림창이 떴습니다. 도쿄발 속보였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죠. 대마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일본 총리 야마모토 다이키의 발언이었습니다. 국회 연설 중에 나온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커피 잔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의 직접적인 영유권 언급을 공식 자리에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지 않는 게 그들의 오랜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저는 즉시 해상물류 흐름 자료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마도 해협을 지나는 선박 데이터, 에너지 수송 경로, 일본의 원유 LNG 의존도 통계가 화면 가득 펼쳐졌죠. 숫자들은 감정 없이 그저 사실만을 보여줄 뿐이었지만 그 숫자들이 말하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송로 중 90%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항로에 문제가 생기면 우회 경로를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은 일본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왜 지금? 저는 중얼거리며 추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최근 일본 내각의 지지율 그래프, 중국과의 해양 갈등 추이, 국내 우경화 여론 흐름까지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일본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그 위기감이 결국 이런 도발적 발언으로 터져나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뉴스를 보고 간단히 메모만 해두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 워싱턴의 고요한 아침은 어느새 불길한 예감 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알림창이 떴습니다. 일본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속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번갈아 보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죠. 프로그램이 수천 개의 해상 교통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문득 몇 해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이었던가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한국 외교부 대표단이 발표를 했었죠. 그때 한 문장이 유난히 귓가에 남았습니다. 기록은 감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당시엔 그냥 외교적 수사, 점잖은 표현 정도로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 제 손끝에서 펼쳐지는 수치들을 보니 그 문장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하나씩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대마도 해협을 통과하는 일본의 에너지 수송량, 원유 의존도, LNG 운반선 경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92%. 일본이 수입하는 원유와 LNG 중 92%가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만약 우회 항로를 쓴다면 비용이 최소 30%는 증가할 거예요. 일본 경제가 현재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데이터를 추가로 불러왔어요. 최근 6개월간 일본 내각 지지율 추이,
그래프는 완만하지만 분명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긴장감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고요. 위기감이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내부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들이 눈앞에 쌓여가고 있었어요. 국내 우경화 여론도 심상치 않았죠. 최근 3개월간 일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경 외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증했다는 분석 자료도 있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총리의 저 발언은 계획된 전략이라기보다는 내부 압박 속에서 나온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 혹은 우익 세력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그게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 만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계산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이번 발언은 전략이 아니라 실수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이미 증시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록은 감정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은 순간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기록된 데이터는 결국 진실을 드러내죠. 일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숫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동아시아 실시간 감시 데이터 폴더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첫 반응을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죠. 화면 하단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브리핑을 잡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발표 예정 시각은 베이징 시각으로 오후 2시, 한국과 일본보다 먼저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였죠. 이례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보통 상황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움직이는 편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일본의 발언이 나온 지 채 6시간도 안 돼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저는 즉시 위성 감시 데이터 폴더를 열었습니다. 동중국해 해역의 실시간 선박 추적 시스템이죠. 화면에 수백 개의 점들이 찍혀 있었고 저는 중국 해경 소속 함정들의 움직임을 필터링했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3척, 닝보에서 2척, 중국 해경 함정 5척이 거의 동시에 출항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니 대마도 해역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저는 중얼거리며 시간대별 이동 패턴을 재생했어요. 일본 총리의 발언이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출항 명령이 떨어진 거였죠.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일본 SNS 여론 분석 프로그램이었죠. 트위터와 야후 재팬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어요.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총리가 나왔다는 지지 목소리도 있었지만 경제는 생각이나 한 건가라는 불안한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무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우려가 두드러졌죠. 국제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고 각국 특파원들이 긴급 취재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데이터 화면을 바라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는 전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수연, 대한민국 외교부 해양영토정책과 과장이었죠. 저는 그녀를 몇 년 전 컨퍼런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긴급 통화 가능하신가요? 본문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충분했죠. 한국이 이 사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도 않은 채 책상 서랍에서 헤드셋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화상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연결음이 2번 울리더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 이수영 과장은 이미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뒤편으로 서류 더미와 모니터 여러 대가 보였고 책상 위엔 파일들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호프만 박사님, 빠르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평소보다 약간 낮은 톤이었죠. 과장님,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들은 외교부가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겁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첫 번째 자료는 대마도 인근 해역의 해양 감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해양조사원이 지난 10년간 축적한 해류 패턴, 수심 측정,
해상 교통 흐름 분석이 한눈에 정리돼 있었죠. 이건 우리 영의 감시 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예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고 모든 데이터엔 위성 좌표와 시간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죽였어요. 데이터의 정밀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두 번째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문헌이었어요. 한자와 한글이 섞인 고서였죠. 이건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작성된 지리지 원본입니다. 대마도를 조선의 영향권으로 명확히 기록한 문서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원했고 일본 학자 3명을 포함한 국제검증팀이 진위를 확인했어요.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600년 전수로 지도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1905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공식 해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녀가 특정 부분을 확대했어요. 일본어로 쓰인 주석이 보였습니다. 일본 스스로도 대마도 해협의 관할권이 복잡하다고 인정한 기록이에요. 당시엔 국제법 개념이 지금과 달랐지만 적어도 일본이 고유 영토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마지막 자료는 AI 분석 결과였습니다. 서울대학교 AI 연구팀이 역사문헌, 지도, 해양 데이터를 교차 검증한 보고서였어요. 박민준 박사님 팀에서 3년간 작업한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시대별 영토 변화 추이를 재구성했어요.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수영 과장이 다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호프만 박사님, 우리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말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의 발언은 오히려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엔 여유가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국제 포럼에서 공개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박사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경외감과 사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국제포럼 긴급보고서 대마도 해협 데이터 분석.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한 문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눈은 이미 녹아 질퍽한 도로만 남아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날씨에 일찍 퇴근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수영 과장이 보내준 자료들이 폴더 안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일본의 발언은 전략적 실수였고 한국은 그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싱크탱크 소속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70년 넘게 군사경제 동맹을 유지하고 있죠. 제가 이 보고서를 국제포럼에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분명 반발할 겁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불편한 시선이 생길 거예요. 왜 동맹국을 곤란하게 만드느냐는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었죠. 반대로 침묵한다면요? 진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기정사실처럼 굳어질 수도 있고 동아시아 정세는 더 불안정해질 거예요. 우리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이수영 과장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죠.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인가? 아니면 진실을 조명해야 할 증인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15년 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포스트잇이었죠. 팩트 매터, always. 사실이 중요하다. 항상.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외교관도 아니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실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포스트잇을 다시 서랍에 넣고 모니터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어요. 본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한다. 문장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대마도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 일본의 에너지 의존도, 한국이 제공한 역사 기록의 신뢰성,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그러나 명확하게 서술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 불빛은 제 책상 위만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마침내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총 32페이지, 그래프와 표 인용 자료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죠.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제출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국제포럼 사무국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국제포럼 사무국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긴급 발표자 초청 마이너스 승인 완료. 메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호프만 박사님, 제출하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긴급 세션 발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다음 주 예정이었던 세션을 이틀 후로 앞당깁니다. 각국 외교관, 국제 언론, 학계 전문가 약 500명이 현장 참석 예정이며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됩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였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출근하는 차들의 불빛이 하나둘 도로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준비할 시간은 단 이틀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죠. 문장 하나하나,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를 재점검했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단 한 군데라도 틀리면 전체 신뢰도가 무너질 테니까요. 아침 9시쯤 동료 제이슨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마이클, 밤샘했어? 응. 급한 보고서가 있어서. 무슨 보고서인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말해줬죠. 대마도 문제.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게 됐어. 제이슨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 분명 반발할 거야. 그런데도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하잖아. 내가 침묵하면 진실도 침묵하는 거야. 제이슨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심해. 정치는 데이터보다 복잡하거든. 그가 나간 뒤 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프를 재배치하고 핵심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다듬었죠. 오후 2시쯤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날보다 2% 추가 하락. 물류 관련 주식은 더 심각했죠. 저는 이 데이터를 발표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이어서를 시작했어요. 빈 사무실에서 혼자 발표 연습을 했죠. 목소리 톤, 호흡, 데이터 설명 순서,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이 해협은 동아시아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첫 문장을 수십 번 연습했어요. 이 한 문장이 청중의 집중을 끌어야 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마침내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적 기록자가 됐죠. 제 발표는 역사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는 일본 경제 지표였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올해 최저치를 찍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아래 또 다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이수영 과장에게서 온 새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추가 자료 마이너스 긴급.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첫 번째 문서가 화면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6세기 조선수로 지도였어요. 한지의 먹으로 그린 정교한 해안선과 섬들. 그런데 놀라운 건 보존 상태였죠. 국립중앙도서관이 3년에 걸쳐 복원한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 한쪽엔 한자로 추석이 달려 있었어요. 대마도 주변 해류와 수심, 항로가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이 해역을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두 번째 문서를 열었습니다. 1905년 일본 해군성 공식 해도였어요. 일본어로 작성된 원본이었는데
특정 부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 번역기를 돌렸어요. 번역된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마도 해협의 관할권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경위를 지니고 있음. 일본 스스로 인정한 기록이었어요. 대마도가 단순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100년 전 일본 해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은 PDF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서울대학교 로고가 보였어요. AI 기반 역사 영토 변천 분석 프로젝트 마이너스 박민준 연구팀이라고 적혀 있었죠. 보고서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600년치 문헌과 지도를 AI로 교차 검증한 결과였어요. 시대별로 대마도 주변 해역의 관할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3D 시각화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국제학술지, 게재 증명서가 첨부돼 있었어요. 네이처 산하 학술지였습니다. 동료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미였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국제법적 신뢰도가 보장된 증거였습니다. 화상 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이수영 과장이었어요. 저는 즉시 수락 버튼을 눌렀죠. 받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더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예요. 3년 걸렸어요. 조용히 준비했죠.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호프만 박사님, 당신은 객관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팩트로 준비돼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은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화려한 언론 플레이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해왔을 뿐입니다. 과장님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시네요. 제 말에 그녀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모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할 뿐이죠.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영 과장. 그녀는 제게 안정감을 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자료에 한국이 보내준 문서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긴급 이메일이 또 도착했습니다. 국제포럼 사무국이었죠. 발표 일정 재조정 마이너스 내일 오전 10시로 최종 확정.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준비 시간이 1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AI 시각화 연구팀에 연락했어요. 센터 내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었죠. 새벽 1시였지만 긴급 요청이라고 말하자 3명이 응답했습니다. 일본의 최근 해상 교통 패턴을 재구성해야 해요. 실시간 데이터로요.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모니터엔 동아시아 해역 지도가 펼쳐졌고 수천 개의 선박 이동 경로가 정과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여기 봐요. 팀장 데이비드가 특정 구역을 확대했어요. 대마도 해협 인근이었죠. 지난 3일간 일본 민간 선박들의 이동 패턴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평소 대마도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항로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중국 동중국해 쪽을 피해서 태평양 쪽으로 크게 우회하는 경로였습니다. 이동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죠? 평균 18시간에서 24시간입니다. 연료 비용은 약 40% 증가하고요. 데이비드가 그래프를 띄웠어요. 파란 선이 정상 항로, 빨간 선이 우회 항로였습니다. 비용 차이가 한눈에 보였죠. 일본이 이미 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사전 대응이에요. 또 다른 팀원 수잔이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일본 SNS 여론 분석 결과였어요. 트위터와 야후 재팬 댓글을 크롤링했습니다. 최근 이틀간 키워드 분석 결과예요.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대마도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왜 지금 대마도를 꺼냈나? 총리는 경제를 생각이나 하는가? 무역업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비판적 여론이 지지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류와 무역 종사자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건 영토 논쟁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리자 데이비드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라고요? 대마도 문제의 본질 말이에요. 이건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경제 취약성이에요. 데이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대마도 해협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부 정치 압력 때문에 그 취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이 데이터들 전부 발표 자료에 넣어주세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쯤 마침내 모든 시각화 자료가 완성됐어요. 항로 변화, 비용 증가, 여론 추이, 증시 하락,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속보였어요. 중국 국방부가 대마도 해협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 일정을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훈련 예정일은 오늘부터 5일간. 중국의 훈련 발표 이후 몇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포럼 사무국 건물에 도착했어요. 로비엔 이미 각국 외교관과 언론사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죠. 호프만 박사님, 이쪽입니다. 사무국 직원이 저를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접속자 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72,000명. 그리고 계속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분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발표장 문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단상까지 걸어가는 10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죠. 안녕하십니까? 국제해양안보전략센터 마이클 호프만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대마도 해협이 위성사진이었습니다. 이 해협은 동아시아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연습했던 대로 침착하게 말했죠. 지난 3일간 이 해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씩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송 의존도, 우회 항로 비용, 증시 하락 추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 기록입니다. 한국이 제공한 조선시대수로 지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빨라졌죠. 이어서 1905년 일본 해군성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확대했어요. 일본 스스로 이 해역의 복잡성을 인정한 기록입니다. 일본 대표단이 앉은 자리가 보였어요. 3명의 외교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참관인은 팔짱을 낀 채 침묵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AI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3D 시각화 자료가 재생되며 600년간의 해역 변화를 보여줬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검증 가능하며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을 예상하셨습니까? 한국 정부와 협력한 건가요? 이 발표가 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나하나 사실에 기반해서 설명했죠. 1시간 뒤 포럼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호프만 박사의 발표를 가장 객관적이고 검증된 분석으로 평가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제 귀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보 일본 총리 긴급 기자회견 예고. 발표장을 나오자마자 언론에 둘러싸였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사방에서 저를 향했어요. 호프만 박사 일본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인하셨나요? 한국과 얼마나 긴밀히 협력했습니까? 질문 공세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50개가 넘게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센터 소장님이었어요. 사무실로 즉시 복귀 바람. 간단하지만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센터로 돌아가는 30분 동안 라디오에선 제 발표 소식이 계속 나왔어요.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죠. 객관적 분석이다. 한국에 편향된 자료다. 동맹국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소장실로 불려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3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소장님과 부소장님, 그리고 낯선 중년 남성이 한 명 더 있었죠. 안께 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이쪽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밀러 부차관이네. 조앤 밀러.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박사 발표 잘 봤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일본이 지금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할 거예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이 항상 외교적으로 환영받는 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이해하시죠? 압박이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한 경고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컴퓨터 화면엔 촉보가 떠 있었습니다. 도쿄 총리 관저 브리핑룸. 야마모토 총리가 단상에 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최근 일부 해외 분석가가 발표한 내용은 한국에 편향된 자료에 의존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경했어요.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어떠한 왜곡된 분석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각국 대사관에 비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이슨이었죠. 마이클, CNN 봤어? 아직? 지금 당장 켜봐. 컴퓨터로 CNN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제 사진과 함께 자막이 떠 있었어요. 미국 분석가의 대마도 발표, 동맹국 갈등 촉발 우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이제 저는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 증시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니케이 지수 3포인트 5% 하락. 물류 기업 주가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죠. 하지만 국제 언론의 평가는 달랐어요. 가디언은 데이터 기반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르몽드는 일본의 반박보다 객관적 자료를 신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어요. 센터 내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죠. 누구는 격려했지만 누구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밤늦게 혼자 남은 연구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외교부 이수영 과장이었어요. 제목 내일 오전 9시 공식 성명 발표 예정.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내일 오전 9시 외교부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위로도 없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기다리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이 실렸어요. 보수 성향 싱크탱크 소속 학자가 쓴 글이었죠. 호프만의 편향된 분석 마이너스 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발표. 기사는 제 발표가 한국 정부의 자료에만 의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였죠. 댓글창은 찬반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출근하자마자 소장님께 호출됐습니다. 이번엔 밀러 부차관도 함께였어요. 호프만 박사. 소장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포럼 측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 추가 발표 일정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하더군.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왜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이라네. 일본 측에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하고. 밀러 부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호프만 박사 이해하세요. 일본 외무성은 당신 자료의 신뢰성까지 문제 삼고 있어요. 포럼 입장에선 논란을 피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제 데이터는 검증된 겁니다. 국제학술지에도 실렸고요.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타이밍과 맥락의 문제예요. 당신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 혹은 불편한 침묵.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외무성이 비공식 경로로 포럼 측에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제 자료가 한국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포럼의 공신력을 문제 삼았다고 했어요. 저는 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내가 도구가 된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에 이용당한 건 아닐까?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국가 간 충돌의 불씨가 된 건 아닐까? 쌓아올린 15년의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명성도 신뢰도 모든 게 위태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제이슨이었죠. 마이클, 괜찮아? 모르겠어.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연구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소리만 메아리 쳤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수영 과장이었어요. 전화였죠. 이 시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호프만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어요. 내일 아침 우리 성명을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발표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과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지만 따뜻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파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몇 초 후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외교부 공식 성명 초안이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 발표할 내용이에요. 비공식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명은 놀라울 정도로 절제돼 있었어요. 일본을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했죠. 대마도 해협 문제는 역사적 기록, 지리적 구조, 국제법적 기준에 기반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600년간의 문헌 기록, 해류 구조 분석, 국제해양법 조약 내용이 차례로 제시됐죠. 감정적 언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팩트만 나열했어요. 마지막 문단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존중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과장님, 호프만 박사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오해예요. 진실이 왜곡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제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외교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제 발표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진실이 가려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당신은 과학자예요.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둡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곧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컴퓨터를 부팅하고 제 발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열었죠. 데이터를 하나씩 재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수송 의존도, 해상 교통 패턴, 우회 항로 비용 계산, 모든 수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과장된 것도 없었죠. 모든 데이터는 공개된 자료에서 나온 것이고 검증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한국이 제공한 역사 자료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국제학술지 게재 증명, 동료 평가 기록, 검증 과정 문서, 모두 투명하고 정확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나는 과학자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고. 새벽 3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추가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반박 가능한 논점들을 미리 정리했어요.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요. 책상 서랍에서 그 오래된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팩트 매터, always. 이번엔 그 문장을 모니터 테두리에 붙였어요. 잘 보이는 곳에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죠.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전 6시. 한국 외교부 성명 발표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켜두고 기다렸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오전 9시 정각. 모니터에 한국 외교부 브리핑 화면이 떴습니다. 이수영 과장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브리핑룸은 각국 특파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요. 대한민국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절제돼 있었어요. 대마도 해협 문제는 역사적 기록, 지리적 구조, 국제법적 명확성에 기반해 논의되어야 합니다. 화면의 자료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 해양조사 데이터, 국제법 조약 내용. 어젯밤 제가 본 그 자료들이었죠.
우리는 어떤 국가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장관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완벽했습니다.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죠.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한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BBC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 사실 기반 외교로 대응 마이너스 감정 배제한 원칙적 접근. 가디언도 이어졌죠. 역사와 과학으로 말하는 외교 마이너스 새로운 모델 제시. 심지어 일본 언론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총리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팩트를 요구한다.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황구시보가 강한 논평을 실었어요.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오후 2시쯤 일본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니케이 지수 2포인트 8% 하락. 사흘 연속 하락세였죠. 물류 기업들의 주가는 더 심각했어요. 평균 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국제포럼 사무국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호프만 박사님께 한국 외교부의 공식 성명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럼 측은 박사님께 추가 설명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논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의 가치가 재확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분석 세션 발표자로 박사님을 지정합니다. 일정은 이틀 후 오후 3시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소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호프만 포럼 연락받았나?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끝까지 해보게. 자네가 옳았어.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처음으로 맑게 개어 있었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핸드폰을 꺼내 이수영 과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발표하게 됐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진실은 항상 기회를 얻으니까요. 준비 잘하세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최종 분석 마이너스 데이터가 말하는 동아시아의 미래.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었죠.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명확하게, 더 설득력 있게요. 오후 5시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이클, 오늘 일찍 가지 그래. 아니, 준비할 게 있어. 그래, 화이팅. 그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나갔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주도권이 돌아왔습니다. 주도권을 되찾은 이틀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발표 전날 밤까지 자료를 다듬었어요. 일본의 발언부터 시작된 모든 사건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죠. 경제지표, 물류 패턴, 외교적 파장, 모든 조각이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연결됐습니다. 당일 오후 2시 포럼 대기실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죠. 준비되셨습니까? 사무국 직원이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발표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접속자 수는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죠.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단단했어요. 지난 발표 이후 일주일간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을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일본 총리의 발언 장면이었어요.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반응했죠. 시간대별 그래프가 등장했어요. 발언 직후 증시 하락 6시간 뒤, 중국 해경 이동 12시간 뒤, 항로 변경 시작. 모든 게 인과관계로 연결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의존도는 이렇습니다. 대마도 해협 물류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어요. 92%, 우회 비용 40% 증가. 숫자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바입니다. 한국이 제공한 문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각 자료의 검증 과정, 국제학계의 평가, 법적 근거까지요. 발표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일본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가는 제 몫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정치적 해석이 아닌 국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감정을 담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포럼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호프만 박사의 분석을 공식 기준 자료로 채택합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데이터가 외교를 바꿨다. 호프만 박사 분석. 국제 기준으로 채택. 한국 자료 신뢰도 공식 인정받아.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야당이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고 경제계가 정부에 압박을 넣기 시작했죠. 사흘 후 일본 총리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마도 발언에 오해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사실상 후퇴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죠. 승리감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먼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영 과장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호프만 박사님. 과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과학이 이겼어요.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였죠. 통화를 끝낸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실에 기반한 말은 결국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조용하지만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계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대마도 이슈는 뉴스 헤드라인에서 점차 사라졌고 일본과 한국은 조용히 외교 채널을 정비하기 시작했죠. 중국 해경도 원래 해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익숙한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새로운 프로젝트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분석, 북극 항로 개발 전망, 인도양 해상 안보 평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죠. 지난 몇 주는 폭풍 같았습니다. 개인의 보고서 하나가 세계 정세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 무게를 견뎌낸 스스로에 대한 낯선 감정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고립됐죠. 하지만 결국 진실은 힘을 되찾았어요. 모니터 테두리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을 바라봤습니다. 팩츠매터, always.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 보였어요. 사실은 중요하다. 항상. 그리고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까지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이수영 과장이었습니다. 과학이 이겼네요. 다음 연구도 함께해요. 남중국해 프로젝트 어떠세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언제 자료 보내주시겠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이미 보냈어요.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정말로 새 메일이 와 있었죠. 제목은 남중국해 분쟁 역사 및 해양 데이터 통합 분석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익숙한 형식의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문헌 기록, 위성 데이터, AI 분석 결과. 한국 연구팀이 또다시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자료였습니다.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프로젝트 2025-2라고 적었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영유권 분쟁, 얽힌 국제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어요. 진실을 함께 밝혀줄 파트너가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남중국해 해양 분쟁 데이터 기반 종합 분석.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한다. 익숙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진실을 밝히는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질문이 기다리고 있고 답을 찾아야 할 데이터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